오늘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통 발표하는 경우는 철학자들한테 발표하거나 아니면 일반 대중한테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신학자와 교육학자들 앞에서 해야 돼서 약간 좀 쫄립니다. 네. 네. 그리고 미리 이제 동영상을 또 보내달라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또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저를 굉장히 긴장하게 한 달 전부터 이제 해서 비디오를 드렸는데, 제가 뭐 방에 혼자 앉아서 찍은 거라 가지고 제가 별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어서 이제 줌으로 그걸 찍었는데, 네, 어떻게 그게 잘 됐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충신대에 와서 발표하게 된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 맞은편에 신남성 초등학교가 그때 신남성 국민학교를 제가 거기 나왔고요. 네, 그래서 충신대에는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여기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제 드린 제목은 포스트 휴머니즘과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그 포스터를 제가 뭐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포스터에는 기독교 교육과 포스트 휴머니즘 이렇게 제 제목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약간 근데 특별히 내용이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서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목을 보고서 제가 이제 다시 제 발표문을 이제 보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뒤에 어떤 대안들과 얼마나 잘 연결시켰는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질문들을 보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질문보다는 조금 더 프랙티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게 또 제목과도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발표를 좀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 내용은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4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 파벨의 역설은 제가 그 기술 철학의 흐름 이후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독교 교육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철학의 흐름은 이제 인간과 기술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가지고 이제 기술 철학에 대한 소개를 이제 간단히 드렸는데, 크게는 네 가지로 이제 마지막에 저의 의견까지 합쳐서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이제 쭉 보자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대략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등장한 고전적 기술 철학은 이제 핵폭탄을 비롯한 20세기 초반의 여러 기술 발전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너무 비인간화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리고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기술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와 C를 하면 서로 사실은 모순적인데,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좀 괴로워했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험으로의 전환은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너무 막연하게 기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술의 역사와 발전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제시한 그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이 기술 제작과 사용의 능동적인 주체고, 그러나 기술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가치를 그리고 이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기술이 일정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을 다시 사람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술의 민주화 같은 이제 이론이고, 그것을 기술을 좀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제 기술이 인간의 인간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건 괜찮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가치라는 것이 결국 근대의 가치고 서양의 가치고 남성의 가치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바꾸는 게 뭐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레시브하게 상황을 이제 살펴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세 개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고전적 기술 철학은 기술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경험의 전환은 아니 사람이 결국 기술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기술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좋다 그게 뭐 문제냐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중에서도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고찰을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 학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트랜스 휴머니즘과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이론입니다. 포스트 휴먼이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그 슬래시가 이제 따로 붙어 있는데요. 휴머니즘 이후를 강조하는 것이 비판적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포스트 휴먼에 대한 기대를 주로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이제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증강된 인간, 죽음을 극복하는 인간 이런 것까지도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고 기술 낙관론을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 사상을 그냥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기술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고 끝까지 다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뭐 사람이 죽으면 얼려서 나중에 다시 녹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게 그냥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버전으로 들으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은 이 방향을 향합니다. 뭐 굳이 내가 뭐 죽음을 극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살고 뭐 더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분석하고 이제 그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흐름을 어떻게 극단적인 이론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버전인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좀 더 이론적인 버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앞서 말한 트랜스 휴머니즘은 굉장히 크게 비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근대의 어떤 연장으로서의 그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근대 주체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주체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어떤 차이, 주체와 객체의 어떤 구별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술이 오늘날 우리에게 근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간의회, 즉 그러니까 휴머니즘을 도전하는 하나의 기화로서 그 기술의 발전을 이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흐름에 대해서 공히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하나는 기술 진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기술 발전을 주어진 상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도 기술의 발전 자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승인합니다. 또 그 좋은 세상에 대한 비전이 이제 부재합니다. 물론 트랜스 휴머니즘의 경우에는 좋은 세상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이건 뭐 영원히 살고 뭐 이렇게 이제 근데 너무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사람이 계속 오래 살면은 이게 난감해지는 일인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난감한데 그거를 이제 그냥 그게 좋은 오래 살고 싶지 않니? 계속 오래 살고 싶은 이제 그건데 이게 그러면 사실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철학이고 신학이고 종교고 이제 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간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통째로 흔들리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경우에도 지금 과거에 휴머니즘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그 앞으로 올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뚜렷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서도 결국은 굉장히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평등하고 좋고 이제 이런 이야기일 텐데, 어 그거는 그거가 이 사람 그런 막연한 목표가 현재 기술 발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의 현실을 외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 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이 기술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개발하는 과정에는 계속해서 실패가 일어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이건 뭐 포스트 휴머니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이제 호모 파베르의 역설인데, 이게 뭐 엄청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 사람이 기술 만들지만 기술도 사람을 만들다 하는 것입니다. 만든다. 이 생각은 처음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식의 그 언명들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스턴 처칠도 사람이 건물을 만들지만 건물이 사람을 만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많이 이제 인용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같은 말을 기술 철학의 어떤 맥락에서 다시 정리하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기술 사회의 미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인간의 통제 하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을 단순히 도구로만 취급할 수는 없다. 이 상호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나온 세 가지의 그 어떤 흐름과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가치, 본성이 그냥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서로 어떻게 보면 그 모순되는 A와 B, 뭐 정확하게 모순은 아니지만 인간이 기술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러나 기술이 다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한 어떤 그 이 루프를 이해해서 조금 기술 발전에 좀 더 조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술을 만들면서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말고, 그걸 넘어서 우리의 인간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려를 한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거기까지만이라도 그 어떤 미래의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술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또 패러디를 해서 옛날에 교회에서 유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네, 그 릭 워렌 목사님의 표절이 아니라 패러디를 했다는 것을 책에 다 각주에 쓰고요. 네,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 기술 발전에 있어서 약간의 능동성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 미래는 현재의 기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보면 당연한 말인데, 오늘날 기술의 미래를 우리가 기획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냥 오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비교하는 것이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기술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오면 우산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비를 안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이제 기독교인만 하죠. 수련회 때 이제 하는데, 그 외에는 이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산을 준비하죠. 비가 오는 건데 자연이 그러는 걸 제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비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까, 그 얘기만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기획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이고, 두 번째는
최소 전제는 상상력을 제어하는 지금의 인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나중에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미래를 기획을 해야지. 지금 나중에 뭐 우리가 달리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과거에도 우리 생각이 바뀌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생각이 바뀔지 모르니까 뭐 일단 만들어 보고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 가서 보자 하는 식의 접근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세상이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앞에 포스트 휴머니즘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경각심이 없었고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고 포스트 휴머니즘의 기술 낙관론, 특별히 트랜스 휴머니즘의 입장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생각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가질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 중에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어떤 최신 논의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 든 것이 이제 메타버스의 이야기인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적 수고와 검증이 없이 그냥 유행하는 기술이 지금 핫하니까 이걸 받아야겠다 하는 그 성급함이 더 많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과제를 제가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기술사의 발전과 시대 변화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해석자의 자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문해력을 확보해서 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전환하고 기술의 영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또 이제 적극적인 해석자로서 특정 기술 사용의 목적과 범위 한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노력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파일들이 저의 컴퓨터와 좀 달라서 계속 약간 줄 맞춤이 잘 안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이렇게 네 가지 그 이제 섹션에 대해서 각각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6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주신 순서와는 좀 달리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잡을 수 있게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질문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세상의 모습이 이제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이건 굉장히 이제 막연한 이야기인데 저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명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는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 공평이 작동하는 이제 세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 그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정의, 사랑, 공평, 평화 그 외에 많은 기독교의 덕목들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면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별 이슈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성경적이야,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하면서 싸움을 하는데 몰두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슈들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기술처럼 그냥 어떤 그 진보의 어떤 단계를 밟아난다고 나아가는 어떤 기술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게 성경에 메타버스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같이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지 않고 물음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세상이 뭐냐를 정의하는 거는 결국은 누가 정의하든 좋은 세상에 대한 모습은 매우 추상적이고 좀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데,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것이 왜 적절한가 혹은 적절하지 않은가, 왜 이것이 추구할 만하고 추구할 만하지 않은가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이러한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다시 그럼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혀 다른 문제지만 난민이 들어왔으면 난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기독교적인가, 난민이 어떻게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슬림인데 무슬림이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먼 이슈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메타버스를 좋아하는데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 말고,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도대체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만남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제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이 논의가 좀 진행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좋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사하게도 제 책을 이제 읽어주시고 거기에서 그 적정 기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어떤 기술이 그럼 좋은 세상을 위한 기술인가, 이제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좋은 기술이죠. 왔다 갔다 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와 또 전기 자동차가 있으면 아마도 전기 자동차가 약간 환경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전기 자동차 과연 정말 환경적인가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좋은 기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좋은 기술을 그냥 일반으로 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개별 기술이 왔을 때 얘가 좋은 건지 별로 안 좋은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 것인지를 이제 그 구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적정 기술을 하는 분들을 이제 만나왔고, 요즘은 뭐 별로 교류가 없지만 소외된 90%를 위한 이제 적정 기술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공학자들 가운데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공학자들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이게 공학 일반으로 퍼져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 세상에 공학에 들어가는 리소스 중에 90%가 잘 사는 10% 사람들이 쓰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다 들어간다. 이게 뭐냐? 우리가 그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어떤 기술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적정 기술의 어떤 처음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적정이라는 말, appropriate라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여기에는 환경적인 의미도 있고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문화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기술이 그냥 단순히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기술만 적정 기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쓰는 기술도 다 적정한 기술이 돼야 된다. 이만한 강의실에 이렇게 불을 많이 켜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적정 기술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기술을 적정하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 미래는 현재의 기획인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인간이
통제하고 기획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초기에 많은 이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 알파고입니다. 알파고인데 알파고가 그 뭐 이런저런 계산을 통해서 이세돌 구단에 딱 놓으면은 이제 내가 딱 놓는데 문제는 이 알파고가 왜 여기다가 돌을 놨는지를 컴퓨터 계산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산 과정이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게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려고 그 로그를 다시 다 뒤져서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손자가 죽을 때까지 계산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놨으면은 이게 좀 좋은 수인지 안 좋은 수인지는 게임이 끝나봐야 합니다. 이세돌을 이겼으니까 좋은 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수였기 때문에 이세돌을 이긴 게 아니라 이세돌을 이겼으니까 좋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딥러닝을 통한 어떤 인공지능의 그 계산 결과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왔는지, 그게 과연 정당했는지 정당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래와 현재의 기획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맞아 들어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그 노력들이 있는데 또 고려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를 일단은 당장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explainable A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계산해서 내놨을 때 이게 정당한 프로세스와 정당한 합리적인 어떤 그 결정인지를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너의 그 계산 프로세스를 나한테 다시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는 이제 explainable AI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 AI가 보여주는 것도 AI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구사가 되고 있고 다르파에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의 그 고려 사항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고려 사항은 그러면 이렇게 알 수 없는 결과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결과를 내놓는 이 인공지능의 판단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둑 둘 때는 상관없죠. 바둑 둬서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저 휴전선에다가 자동살상 무기를 갖다 놓고 넘어오는 사람이 귀순자인지 병사인지 판단해서 알아서 사살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걸 자동살상 무기라고 하는데 그 평가를 AI한테 맡길 수 있는가? 맡길 수가 없죠.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맡겨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살상 무기에 대한 반대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살상 무기의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explainable AI가 있으면은 이제 얘기가 약간 달라질 것입니다. 왜 살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차후에라도 그거를 말하자면 그 복귀를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긴 할 텐데 그러면 explainable AI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복귀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AI가 알아서 살상을 하도록 판단을 시켜도 되는가? 그건 또 다른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딥러닝이 그 인간이 통제하고 기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기획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 어느 정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혹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AI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AI한테 맡기지 않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네. 시계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비판적 그 포스트휴머니즘의 가제로서 문해력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해력을 어떻게 함양하고 특별히 이제 그 기술 접근성이 더 없는 그런 취약계층 기술 격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술 문해력을 함양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까 공학자들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학자들이
본인들이 어떤 자기들의 일을 수행할 때에 이게 어떻게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좀 더 많이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학자들이 큰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자기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 기술이 나중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까지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어떤 윤리적인 어떤 책임 또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도 본인들의 어떤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기독교 공학자들에게는 그것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교회의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또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교회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특별히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공학자들은 뭐 밖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공학자지만 교회 안에 오면은 자기 학위 다 내려놓고 이제 뭐 주차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핵심 사용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고 그것을 사용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사용할까, 사용하지 말까? 메타버스를 주일학교에 사용할까?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유치원 애들의 책임, 유치부 아이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그걸 판단하지 못하니까요. 전도사님은 유치부 아이들보다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책임, 중간에 있는 핵심 결정자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 느낌으로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메타버스가 유행을 하면은 전도사님이 자발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주일학교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 신학교 교수님도 계실 테니까 제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는 분명히 목사님이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했을 가능성이 제 생각엔 굉장히 높습니다. 저의 50년 교회 생활의 경험에 비추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목사님이 메타버스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고 동영상 막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결정을 해서 전선생한테 그걸 얘기를 했을 것인가. 저는 그건 매우 불행하게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낮으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그 책임은 사실은 전도사님보다는 담임 목사님한테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교육 방법론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야 되겠지만 그 조언을 받고 그것을 그 교육이나 어떤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그것을 결정하는 중간 결정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기술 격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한 일입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주일학교를 한다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본인들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에서 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질문이 이제 요것과 요 다음 질문이 이제 있었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교회와 세상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저의 이제 제 생각은 매우 단순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굳이 주일학교에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교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가? 저는 모든 것과 합의를 이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거하고 다 일일이 합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뭐, 조금 기다려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사용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혹은 뭐 순작용이 있는지를 쭉 본 다음에 천천히 결정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메타버스가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사람들이 계속 지금 탐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시도들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숙성 단계에 이르러서 이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가 않은데 왜 지금 이렇게 물론 팬데믹이랑 이게 연결돼서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학회들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이게 말하자면 그 토론의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토론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저의 주장은 사용하기 전에 토론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 너무 급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모든 교회에서 메타버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건 좀 이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여러 토론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제가 사실은 조금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이제 자주 받는 질문인데 저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짤막짤막한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오늘 제가 오후에는 참석 못합니다만 오늘 발표에도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회 학교의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는 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카테고리컬하게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제가 이것 지금 완성되지 않은 기술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저는 전반적으로 다 이게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철학자니까 당연히 이제 딴지를 걸어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기함으로써 토론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지 일선에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존 도구로서 이제 교회학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생존 도구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고 이 논변은 사실은 최근의 논변이 아니라 옛날부터 다 있었던 논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CCM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거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 멜로디가 그럼 그게 우리 지금 생존 전략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느릿느릿 찬성구만 하다가는 애들 다 떠난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엄청난 마켓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 한동대학교 채플에 가보면 학생들이 찬송가를 아예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찬송가 치면은 애들이 갑자기 노래를 안 해요. 방금까지 방방 뜨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생존 도구는 바람직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찬송가를 모르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잘 접근하고 좋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걸그룹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CCM 걸그룹은 없습니다. 옷을 한 절반쯤 입고 춤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한 것입니다. 네. 어떤 거는 유보를 해야 됩니다. 저는 메타버스는 유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고 그 다음에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저도 제페토에도 들어가 보고 들어가 보는데 일단 가서 저는 작동도 못해요. 저의 아바타는 계속 점핑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실황 메타버스 시연 이런 거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점핑만 하고 있는 친구 많습니다. 입학식에서 계속 점핑하고 있고 총장님은 말씀하시는데 혼자 점핑 그 작동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면 애가 자꾸 점프를 합니다. 저는 그 시도를 하는 어떤 개교회나 개별 목회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술 수용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이 과연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것이 저의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형식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이 뭐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 멜로디가 이게 사탄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막 그 락 음악은 다 안 된다고 해서 락 테이프 막 제가 어릴 때 태우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제페토에 들어가서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가 애들이 장난으로 그 가서 이제 말하는 게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걸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게임하는 방식으로 주일학교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애들 맨날 게임하는 거 알지만 뭐, 뭐 사탄 쏘기 뭐 이런 걸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저 배틀 게임보다 재미가 없다는 거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메타버스는 이상하게 왜 주일학교 메타버스가 아이들이 딴 데 가서 하는 그 메타버스 놀이보다 교회 메타버스 놀이가 더 재미있을 거라고 확신하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감당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고 그 내용 대신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또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뜨면은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강남 스타일이 떴을 때 제일 황당했는데 가사를 들어보면은 황당무계한 가사들 내용이 그 안에 있는데 그냥 온 초등학교에서 제가 보기엔 가사 내용은 19금인데 초등학교에서 말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어, 이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그 비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이 문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또 6가지 미리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거고요. 여기에 또 뭐가 새로 있네요. 네, 남은 시간은 12분 정도인데요. 김효숙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먼저 질문을 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시고 또 그 외 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데는 대면 예배를 극구 강조하면서 대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메타버스처럼 기왕 이렇게 된 거 메타버스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경우가 이제 있는데 어, 뭐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그렇게 빨리빨리 결정하고 모이자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저 네. 어느 한쪽을 마구 비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이제 계속 해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한국 교회가 그걸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미 그 전도사가 되려면 일종 보통 연어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 얘기는 교회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회가 동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싹쓸이를 해가지고 그냥 동네에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 이렇게 해서 어 그냥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내가 가서 잡아오겠다 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요. 또 2년마다 전세 때문에 뭐 요즘은 4년이 됐는데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도대체 지역교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뭐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복음교회는 진짜 오래전부터 위성으로 혹은 텔레비전으로 그 설교를 방송하면서 지역교회에서는 지방에서는 그냥 텔레비 보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진행하고 그렇게 한 것도 우리는 뭐 몇십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럼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거야말로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새로운 가능성을 왜 받지 않느냐 이렇게만 그 질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그다음에 어, 디지털을 통한 어떤 예배나
뭐 성찬이나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뭐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더니티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기술을 발전을 하니까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고 보니까 도대체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를 그렇게 심하게 지었던 게 무슨 의미인가. 로봇이야 껍데기를 남자로 해놓으면 남자고 여자로 해놓으면 여자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디지털 환경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예전과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 놓고 다시 이제 그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함께 이제 그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민을 약간 스킵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교회가 도대체 뭔가, 교회 공동체가 뭔가, 맨날 이사를 다니는 서울에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디지털까지 와버리니까 이제 와서는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시절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시고 1시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50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준비된 혹은 지금 즉시 또 발현된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임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교수님을 뵈면서 연예인을 보는 마음으로 좀 봤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15년 전에 처음 석사과정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미디어 생태학에 대한 첫 관심을 가지면서 교수님의 책이 굉장히 인상적이게 읽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하고 오늘 왔었는데요. 교수님이 지금 오늘 얘기하신 내용들 중에 그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보다 보면 그 질문들이 포스트먼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나 혹은 기독교 교육 정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술 철학적 이론이나 혹은 철학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 혹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기술 철학이 그렇게 큰 분야가 아니어서 이제 뭐 특별한 막 그 중요한 학자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술 발전과 관련된 그 최신 논의들 네, 요새는 또 너무 뭐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저도 사실은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술의 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전적 기술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경험으로의 전환이 있고 포스트 휴머니즘이 있는데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한 논리는 굉장히 핫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논의가 굉장히 막 엉켜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경험으로의 전환에 소속되었던 몇몇 기술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저는 여전히 약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번역한 책 중에 랭던 위너라는 그 철학자의 그 책이 있는데, 랭던 위너는 뭐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어서, 네, 그분의 그 인사이트는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랭던 위너. 랭던 위너고요. 그 두 가지 책이 이제 제가 번역한 그 책은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Whale and the Reactor가 그 원제입니다. 고래와 원자로.
네, 귀한 교수님께 현장에서 느낀 어찌하면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박현정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어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낙관론이 있어서 작년 대상으로는 계속 현장 예배와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는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기독교 방송국이 주일학교처럼 여름 성경학교와 기타 모든 교육을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걸로 대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교회라는 것이,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가정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부모는 현장 예배에 가 있고 아이들은 TV 앞에 혹은 줌 화면 앞에 이렇게 있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가족 중심으로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신앙 교육과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 이런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혹시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그건 뭐 저의 저의 전공과 역량을 넘어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는 부모와 아이가 같이 교회를 가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고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그리고 그 세팅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육은 그 세팅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저 엄마 아빠는 믿지 않지만 아이들은 믿는 애들이, 교회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오늘날은 엄마 아빠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일어나야 될 때가 이제 온 건데, 그 부모들은 교회 교육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오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디지털화의 문제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를 살리자고 할 때는 계속해서 또 옛날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씻기도나 하고, 이제 모든 성경은 이제 그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어, 그거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근데 뭐 저도 뭐 집에서 신앙교육을 시킨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저한테 어베일러블 했던 거는 막 성경 막 외우기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사실은 집에서 이제 어린이 성경을 이제 읽어주는 것만 제가 했는데, 사실은 처음엔 어린이 성경도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조금만 읽어줘도 금방 19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막 황당무계한 애들한테, 조그만 애들한테 이거 뭐 이야기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어린이 성경을 찾으면 또 너무 짧고 단순한 것만 있어가지고, 화란에서 어떤 사람이 편집한 그 어린이 성경 번역본이 다행히 나와서 그걸 쭉 읽어주는 것 외에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뭐 요절 외우기를 하는데 우리말 같지 않은 우리말을 애들한테 막 외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포인트가 있는지 저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드릴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 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지금 뭐 디지털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될 어떤 시대적인 어떤 순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50년의 신앙 경력을 가지신 기술 철학자의 답변이셨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시면 제가 또 모시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해준 교수님과 그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인데요. 사실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아서 제대로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현실감이나 몰입감이 정말 기독교 교육에서 필요한 것인지라든가 되게 좋은 통찰을 많이 얻었는데요. 그중에서 말씀하시다가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뭐 창의성이라든가 아까 제 남자 여자가 과연 필요한가 뭐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더 많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영상에서 되게 짧게 지나가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돼서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나오는 인간에 대한 고찰들 중에서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된 그런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변증학자가 우리는 여태까지 원색 중에서 하나도 새로운 원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지는 못할 텐데 그것이 하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 전에 적정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조금 고민이 되긴 했어요. 되게 좋은 말씀이고 목적이 있는 기술도 되게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죄송해요. 기술이 저도 그렇게 좋은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왜곡이 될 때도 있지만 인간의 상상력이 뭔가를 최고의 수준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그것이 민주화되는 과정을 겪을 때도 많이 있었는데요. 적정 기술을 목표로 해서 만드는 건 아니겠죠? 만드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사람들의 기술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과 어떤 분들은 이제 특이점의 시대를 넘어서서 누군가도 기술의 발달에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적정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 민주화에 관한 것이나 기술을 목적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은 총신대 유은희 교수님이셨고요. 네. 네, 그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저는 한예장신대학교 서성현 교수입니다. 그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교수님 강의에서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같이 발전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발표 내용 속에서도 10%를 위한 기술 진보, 그러니까 기술을 진보시키는 힘이, 현대 기술을 진보시키는 힘이 저는 인간다움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자본의 힘에 이끌려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하비 콕스의 신이 된 시장 책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 자체가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뭔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 시장화되어 있고 어떤 자본에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어떤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미 자본이 이끌어 가고 있는 이런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교회나 또는 우리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어떤 기술에 대한 철학을 견지하고 또 우리 시장이 신이 되어버린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은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기술로 구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정말 바둑 고수가 딱 어떤 직관으로 딱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뛰어넘는 그냥 기계가 뭔가를 계산했는데 그냥 딱 나와 버렸을 때 사람이 그 가지게 되는 그 충격이 그때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도대체 의식이 뭔가, 지능이 뭔가, 창의력이 뭔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물리주의가 정당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강하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뭐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은데 이제 기계는 뭐 그냥 일률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걸 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신학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해했던 그 말하자면 정상적인 인간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흥미로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팔 하나 자르면 그게 사람이냐? 사람이잖아요. 또 이쪽 팔도 또 자르면 또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잘라야지 사람일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마음도 이제 조금씩 잘라먹고 있는 거죠. 도대체 사람이게 하는 그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건 굉장히 저는 그거는 오히려 굉장히 사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 굳이 기술이 아니어도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다음에 또 에코 페미니즘과 이제 여러 그런 이론들하고 연장선으로 계속 이렇게 그 이론적인 발전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부분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흥미롭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의 힘에 의해서 특이점을 향해서 기술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 저는 한편으로는 물론 그게 이제 현상을 봤을 때 그렇게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자본을 그런데 동시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자본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메타버스를 막 띄우니까 교회까지 다 들썩들썩하고 주가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시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건 그냥 그 길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거기에 올라타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가 사실 선택의 기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막 이렇게 멱살을 잡고 막 끌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교묘해서 우리를 이렇게 막 끌고 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졸졸졸졸 그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도록 만드는데 거기에서 주도성을 가진다는 거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갈 것을 제가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거의 졸졸 따라갈 건지 아니면 난 옆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면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다음에 이론적 기반과 어떤 그 원칙을 가진 교회는 훨씬 더 개인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갑자기 탄소를 이야기하면서 막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썼단 말이에요. 한 3, 40년 전까지 공학자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시장도 아무 관심이 없었고요. 근데 그럼 이 관심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그 판도가 바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가솔린 엔진을 안 만들겠다. 전기차만 만들겠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환경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가 환경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시장이 그렇게 턴을 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소비자의 판단이 있고 특별히 더 부자였던 유럽의 소비자들의 판단이 거기 있었고 그게 정치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시장의 판도가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날도 유럽에서 그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많은 규제 장치를 내놓으면서 그 이제 그 디지털 그 기술 발전의 방향들이 뭐 미세하게나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우리가 그 굉장히 그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쭉쭉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약간 더 개선할 수 있고 우리가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좋은 세상, 좋은 기술, 그리고 기술과 민주주의라고 해서 책임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에 묵직한 또 질문이 오셔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책임적으로 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건가? 근데 그 부분에 역시도 우리가 모든 거대 패러다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여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의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을 발휘하여 지금의 윤리적 판단으로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현장만이라도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존재가 되자라고 이제 말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자고 이제 제언하신 거라고 이해하고요. 네,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